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속은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마치 없어질 현상이다라고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 알트 붐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방금 말씀하신 알트라고 하면 비트코인 외에는 다 알트인 겁니까? 일단 이 업계에서 이제 비트코인 말고는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알트코인 같은 거 다 합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류가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과 그 외 알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알트의 대표는 사실 알트로 부르기에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알트의 가장 중요한 이더리움만 해도 비트코인하고 지향하는 철학이 좀 다르죠. 알트들은 대체로 블록체인을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활동하지 않지만 대안적 화폐를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 화폐 조금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그런 그룹들이 생겼어요. 이 천재들인데 약간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천재들이죠. 이 천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는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수명 연장 기술, 뭐 냉동인간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 마음껏 고민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엑스트로피안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심으로 이제 그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자. 암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1994년도 인터넷 부흥과 함께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한 2, 3년 지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익명의 우리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을 보면 비트코인은 철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알트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용성, 활용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투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접근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어나더 레벨의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비트코인 지금 1억이 넘잖아요. 한국 돈으로. 아마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끝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되게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같은 게 확장이 될 가능성은 재개발을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외에는 사실 없죠. 근데 강남 아파트가 세계인들의 핫플레이스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이제 강남 아파트의 모습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냐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핫플레이스인 거죠. 부동산으로 보자면. 네네. 근데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 우리가 맨하탄 아파트를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려면 뭔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거나 뭐 그 입주민 회의를 통과해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핫플레이스지만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돼서 어디서나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살 수 있는 그 수요는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는데 공급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고 투자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단지 이게 투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해보면 이게 진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 자체를 파괴하든가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가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뭔가 이게 화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의 돈의 인터넷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게 어떤 하나의 발명품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발명품인가? 이게 전기를 발명을 했다든지 우리 인류사에 뭐 이런 발명품의 어떤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도 발명품이니까 그게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발명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45살쯤에 새 아이 아빠였고요. 제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완전히 다 버리고 뛰어들었단 말이죠. 가족의 어떤 그런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제가 신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미삼아 사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거의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영어권에서는 꽤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인터넷의 발명의 버금가냐? 쿠덴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의 발명이 버금가냐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영어로 논쟁할 레벨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죠. 저는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이건 쿠덴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다라고 결론 내렸죠. 아시겠지만 쿠덴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나오면서 책값이 굉장히 다운됐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쇄물이 나왔고 그때부터 우리 지식이 폭발하고 또 혼란도 많이 오죠.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찌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어떤 그런 대각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쇄술 발명 정도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하고 쿠덴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준이고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비밀스럽게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뭐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발행량, 발행 속도가 전부 모두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그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거의 그 민초들이 지식을 접하게 됐던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혁명의 시대, 그 이유를 혁명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시대로 돌입한 것 같은 그런 의미의 혁명적인 사건이다, 사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발명이.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어떤 성격이 그런 혁명적인 포인트를 주는 건가요? 제가 말한 그 비트코인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코인으로서의 그 블록체인의 대장주의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도 의미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디지털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누가 나한테 달라 그랬을 때 내가 그 음악을 이렇게 전송시키더라도 내 기기에 남아있죠. 디지털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의 물건들은 그 물건을 남한테 주면 나한테 그 물건이 없죠. 이것은 디지털이 아니니까. 그런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어떤 기술적 돌파구냐면 디지털에다가 그런 고유성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데이터를 제가 원장님한테 보내면 저한테 안 남는 거죠. 여기다가 처음에 인류가 이제 하는 건 돈과 같은 거를 하는 거지만 기술적인 돌파를 좀 더 만든다거나 생태계가 발전하면 신분증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이렇게 디지털이지만 그것을 남한테 주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고유성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실제 사물과의 그 경계가 모호해진 거죠. 그게 비트코인만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그게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비트코인은 제일 먼저 이제 그걸 화폐로.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비트코인 이전에는 이제 디지털로 화폐를 만들기 어려웠던 게 이메일은 제가 원장님한테 보내도 저한테 이메일이 남잖아요. 돈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나한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트코인의 논문의 저자는 더블 스펜딩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지불. 비트코인 논문 최초에 8장짜리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이 쓴 거는 그 이중지불에 대한 거예요. 이중지불을 막는 거죠. 그걸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 이게 디지털에다 고유성을 입혔구나. 이중지불을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보냈는데 또 보낼 수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더블 스펜딩.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 주로 이제 저는 의사들 지인이니까 이야기를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나쁜 거. 근데 블록체인 하면은 좀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좋은 거라는 인식을 이제 누군가가 심어준 거죠. 그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건 안 하건 간에 그 미디어의 역할이 큰데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면 제가 공부를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레포트를 냈어요. 연구소에 하청을 줘갖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결론 내리더라고. 소문자 비트코인은 별거 아닌데 대문자 비트코인은 되게 중요하다. 그 대문자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소문자 비트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 화폐 흉내를 내는 비트코인이라서 이거는 나쁜 화폐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데 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이 대문자 비트코인은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좀 쌓였는데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비트코인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은 나쁜 거, 블록체인은 좋은 거 이런 일종의 패러다임이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어디 강연에 가갖고 지금 스마트폰을 여시고 비트코인을 검색해 보시라고. 그럼 비트코인의 연관어들이 튤립, 랜섬웨어, 머니 론더링, 자금 세탁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한번 검색해보세요. 4차 산업혁명,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막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개가 똑같고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비트코인을 골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나쁜 거, 블록체인은 좋은 거라는 그 인식이 확산이 됐죠. 거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이더리움 만든 분이 이제 비탈 뷰테리라는 친구인데 그분이 되게 마케팅 천재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이더리움을 등장시킬 때 블록체인 2.0이라는 걸 가지고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1.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낡은 기술이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2.0이다 해갖고 이제 젊은 친구들의 각광을 받았고 비트코인은 왠지 화폐 흉내만 내고 실체가 없어 보이는데 이더리움은 뭔가 쓸모가 있어 보여요. 뭐 말하는 게 VM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해가면서 VM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버추얼 머신인데 가상적으로 하나의 단일 컴퓨터라고 보거든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고 하니까 지식인들이 비트코인은 욕해도 이더리움 욕하면 왠지 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받았나 봐요. 자기가 기술을 모른다는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 웬만하면 욕하지 않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짜 화폐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각인되고 인식이 확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런 어떤 코인 계의 어떤 거의 제왕이라 해야 되나요? 대장주죠. 대장. 근데 그러면 그 비트코인에는 단점은 없나요? 이 어떤 존재로서의 단점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의 대상으로서 단점 같은 그런 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은 보안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장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걸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작동하는 것을 지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노드를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용량을 제한했어요.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량도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분산은 됐지만 유연성이 떨어지죠. 무겁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변형해서 그 위에다 뭔가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유연한 블록체인을 만든 거죠. 대신 이더리움은 이제 그런 용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뭔가 용도를 보여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더리움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해요. 비트코인은 단순히 제가 원장님한테 언제 뭐를 보냈다. 다시 원장님이 저한테 언제 뭐를 보냈다. 이 정도 기록만 입력이 되는데 이더리움은 별걸 다 입력시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의 이상에 보면 음원도 입력하고 화소도 입력하고
계약서도 입력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입력이 될 때마다 블록체인이 작동을 하려면 굉장히 그 비싼 노드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을 하는데 아무튼 비트코인은 보안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단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비트코인 최초의 블록체인인데 화폐를 지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초라는 그 시원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한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초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이상을 보고 반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장난감처럼 다뤘어요. 그래서 자기 노트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비트코인 노트북 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그리고 1년 이상을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주로 채굴을 해버렸고 이런 물량들이 지금에 따지면은 수백 조 원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불확실해. 진짜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다시 언젠가 들고 나타날 건지.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사라지면서 그 110만 개를 가지고 살았었냐. 이런 문제도 있고. 화폐를 지향하는 그 비트코인이 달러라든가 원화에 비해서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가격도 불안정하고 수많은 단점을 나열할 수 있는데 거의 딱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원화나 달러는 미래에 얼마나 발행될지 불확실한데 비트코인은 그것이 투명하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시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 부분 대략 뭐 10%에서 20%까지가 불확실하거든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문제죠. 원래 그 나무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상처가 나거든요. 껍질이 벗겨진다거나 번개를 맞는다거나. 그런데 그 나무가 커지면 그것도 같이 크잖아요. 옛날에는 별게 아니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이 점점 커지면서 시총이 2,000조에 달하니까 이 단점이 너무 부각이 돼버린 거죠. 2,000조면 알 수 없는 물량이 한 200조 이상 되는 거네. 3,4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3,400조 정도. 네. 그럼 그거 해결할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겁니까? 해결할 방법은 있죠.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기 물량을 소각하고 소각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각이라서 불을 태우는데 영어로도 버닝이라서 불 태우는 거지만 이게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암호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무작위 난수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토콜에 맞게 뭔가를 만들면 거기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키라는 게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키에서 애초에 만든 이 암호를 역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개 키라거나 개인 주소는 무작위 난수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무작위 난수표처럼 보이는 거를 내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단어로 만들어버려요. 단어를 쭉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암호키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거든. 이것도 암호키가 있겠지만 대칭으로 그걸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계산해보면 뭐 한 100억 년 동안 컴퓨터를 돌려야지만 계산이 돼.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주소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내면 소각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각을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자기 코인을 어느 순간 딱 옮겨서 그런 주소로 옮기면 굳이 내가 소각했다고 어나운스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소각이라고 인정을 하죠. 네. 소각용 주소에 보냈네. 주소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뭐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내는 거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큰 물량은 그렇게 소각하고 또 이 10,000개 이상의 초기 채굴자들의 물량들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들이 주소를 움직이면 그 순간에 이거는 불확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달러나 원화로 바꿀 거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추정을 거의 500만 개 가까이 추정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움직여갖고 지금 최대한 잡아봐야 250만 개 이내로 잡습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움직여서 그래요. 네, 아마 그게 움직이게 하는 게 또 작가님 하는 프로젝트하고 관련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거 주식, 부동산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면 이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매력, 제가 매력을 느낀 부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서문에도 썼지만 제가 비트코인에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승부가 이게 투자도 하나의 승부잖아요. 승부가 깨끗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제가 그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종목을 잘 고르더라도 그 주식에 그 해당하는 회사의 그 대표나 그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내부자들한테 늘 지겠죠, 제가. 근데 비트코인은 내부자가 없단 말이죠.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처럼 비슷해 보이니까 그 중에 비트코인을 고르는 고민이 있겠지만 저처럼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고를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10년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 일단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뭐 3자리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봤고요. 2자리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언제 나왔습니까? 2009년 1월 3일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블록이 만들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15년 넘고 있네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 지금 이제 가격이 벌써 1억이라는 가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앞으로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소 지금 성장 여력이 10배 이상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사실 더 보는데 그래도 정부들이 100만 불 수준에서는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죠. 사실 저의 이론에 의하면 비트코인의 문제는 사람들하고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비트코인이 무시받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문제는 비트코인의 폭락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상승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지구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성층권을 지나서 이제 이게 뭐 달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구가 흔들리지 않겠나요? 지구가 파괴될걸요 아마? 저는 물리적인 이 원리를 잘 모르지만 파짓하게 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천장이 없으면 세계 경제 생태가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의 이 실링 문제예요. 의외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비트코인의 이 천장은 막혀 있고 가루가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회를 놓친 거죠. 하방 경직성 왜 있습니까? 비트코인도 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되게 정직한 산업인데요. 제가 잘 드는 비유는 이제 제가 한때 철강 회사에 다녔기 때문인데 철광석을 이렇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아이언을 만들어서 그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화학 약품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건축자재나 자동차로 쓰는 이제 강판을 만들어요.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철광석이 있고 제일 처음에 용광로에서는 아이언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밸류 에디드라고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가치가 이게 첨부된 거잖아요. 가치가.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가격이 역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판이 오히려 이 롤보다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이렇게 용광에서 만든 이 롤이 철광석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이거는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죠. 언젠가는 이게 가치가 밸류가 에디드된 거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지만 순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채굴자들이 전기를 소모해가지고 얻거든요. 그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비용을 이미 지불을 해요. 네. 물론 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그 비용을 들인 것과 무색하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속은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있다 회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 위험하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돈 벌었을 때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이 가장 중요한 생산자들인데 돈을 이미 벌었으면 떨어질 때 막 던져요. 지금도 이익이니까. 근데 자신들의 들인 비용 이하로는 잘 안 던져요. 제가 비트코인을 알고 나서 제가 혹시 이런 게 관계가 있나 제가 궁금했던 건데 작가님 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돈을 풀지 않습니까? 달러도 코로나 때 엄청 풀었고 그렇게 돈을 계속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뭔가 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달러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원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작가님 책 읽고 그럼 그게 비트코인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트코이너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통화 시스템도 완전히 엉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화폐가 발행량이 고정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하면서 상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재화는 늘어나는데 화폐가 고정되어 있으면 재화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떨어지겠죠.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경제 안 좋다라고 이제 주류 경제학자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물건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죠. 네. 자꾸 미래로 소비를 연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진짜로 그게 이제 예언적인 실현이 돼버린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봐도 이제 지금 통화량이 GDP 증가량을 앞서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건전한 화폐의 증가량은 인플레이션 2%거든요. 미국 연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해 2%의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매해 2%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고용이나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는 어디나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죠. 복리라는 개념이 무서운 개념이잖아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거잖아요. 복리 계산기라는 걸 인터넷 쳐보시면 이제 복리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2%하고 n을 딱 해가지고 딱 치면 이렇게 표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2%로 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냐, n을 몇 번 하느냐인데 35면 딱 절반이 됩니다. 35년. 네. 네. 35년이 지나면 이상적인 화폐를 운영했을 때 35년이 지나면 지금의 화폐 가치 딱 절반이 됩니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폐입니다. 근데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지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는 인플레이션 평균이 7%였고 다른 나라는 8%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찾아보니까 7% 정도 되더라고요. 이 건전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입니다. 7%로 그걸 치면 놀라운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40년 동안 보통 97%의 가치가 작살나요. 2%는 이상적인 거예요. 못 맞춥니다. 근데 이상적으로 맞춰도 35년이 지나면 내 화폐가 절반이 되죠. 그래서 꼭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붕괴되지 않더라도 개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창 개발 시대에 보통 금리가 1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적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당시 적금을 보면 뭐 20년 지나면 애를 대학도 보낼 수 있고 30년 지나면 집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은행들이 홍보를 했죠. 그거는 본의 아니게 완전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적금이 그렇게 그 기준으로는 20년 후에 그만큼 쌓인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등록금은 더 빨리 올랐고 부동산은 더 빨리 오른 거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를 사는 우리 생활인들의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버파 시스템이라고 하는 통화 시스템에서는 우리 생활인들이 화폐로 저축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다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재테크를 해야 돼요. 어느 주식을 담든지 부동산을 담지 않으면 자기 저축이 날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60년 전에 정부를 믿고 저축한 사람들은 적고 정부를 믿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이겼습니다. 그걸 한 번 속지 사람이 두 번 안 속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돈으로 저축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네. 그래서 다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다 머리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인들이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자기 노후를 위해서
가재 눈이 돼갖고 계속 옆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도 많고 주식으로 날리기도 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의 목표라는 것은 좀 고상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말 잘 듣고 그런 시민들이 정말 듣고 그냥 뭐 일하고 공부하고 하면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도 주말을 즐길 수 있고 가족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고 뭐 1년에 한 2번 여행하고 노후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런 게 어떤 정책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화폐가 계속 타락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머리가 특별히 좋아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역설인 게 비트코인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어떤 뭐 본질에 대해서 작가님과 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자산이 100억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의 자산이 10억, 1억 이렇게 세 부류로 한번 따져서 이 각각의 부류에서 작가님이라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현금 네 가지겠네요. 어떻게 배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분 합쳐서 100억 있다. 네. 그럼 가용 자산이 최소한 10억 이상 있는 거네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10개 사셔야죠. 네. 근데 가용 자산이 10억이다. 그럼 대부분 부동산일걸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곤란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없애고 뭉칫돈을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느냐 힘들걸요. 그렇게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산 1억이다. 그러면 집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근히 그냥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제가 한다 한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알트를 사세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0배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분들은 10배를 꿈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자기의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1000배를 노리고 알트로 몰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있는 자산을 날리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딱 원재마고도 대하면서 결론이 났는데 지난번 시즌까지 작년까지가 중산층 이하 다시 말해서 자산이 한 2, 30억 정도 부동산 합쳐가지고 되는 분들이 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당연히 하나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식하고 달라서 0.1, 0.01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 사고 싶잖아요. 작년까지가 아마 이런 자산이 20억에 30억 부동산 합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자기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하나의 비트코인 이상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였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정말로 1억이 된 이 순간부터는 아마도 진짜 50억 이상 있는 우리 부자들이나 이렇게 좀 살 수가 있죠. 홀 비트코인을. 네. 그분들은 뭐 10개 이상 사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짰었을 텐데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건 될 수밖에 없어 하고 확신을 한 이유가 부자들이 발견할 거고 미디어가 발견할 거고 정부들이 발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건데요. 제가 틀렸죠. 부자들이 못 발견했고 미디어도 못 발견하고 정부는 한참 이다 발견해서 지금 이제 ETF가 승인이 됐는데 부자들은 이제 발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100억이 전부 정부가 알고 있는 자산에 있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따돌리겠다는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결정적일 때 동결할 수 없는 자산으로 전환해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모빌러티라고 하는데요. 슈퍼리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모빌러티예요. 그래서 비싼 악기라든가 그다음에 골동품이라든가 그림이 수요가 있는 이유가 물론 예술적인 열망도 있으시겠지만 부자가 되면 이 모빌러티 때문에 모빌러티. 다시 말해서 고의 그림은 등기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억대 이상 되는 자산을 생각해보면 전부 다 등기물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정부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비등기물이거든요. 점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란 거죠. 이제 금괴예요. 그냥 금 자체예요. 게다가 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람들은 금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하면서 금은 반짝인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반짝이고 금속 탐지기에 걸리는 그것 때문에 금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 좋을 거 없어요. 그 반짝이는 거. 그래서 걸립니다. 공항 검색 때. 네. 그러면 자산이 1억 미만 있는